독일입니다. 독일. 이 독일 하면 정말 사연이 많은 나라일 수밖에 없죠. 독일 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렇죠? 밟으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고, 밟으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고, 이런 나라거든요, 사실. 독일은 사연이 진짜 많아요. 독일 국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검정, 그쵸? 그 요게 빨강, 그 요게 노랑,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암흑기라는 소리, 암흑기. 암흑기에서 발전의 시대로 나와서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알겠죠? 이런 의미를 진짜 갖고 있대요. 그리고 독일하면 어떤 나라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공산주의도 결국 나왔죠. 칸트. 그쵸. 데카르트도 여기 독일 사람인가? 모르겠다. 사실 이성 철학의 핵심하면 칸트죠. 칸트의 나라, 니체의 나라, 이런 사상가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마르크스. 근데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어떤 소리일까요? 힘들었다. 이런 거죠. 매우 엄청 힘들었다. 힘들었기 때문에 사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고. 기쁘면 누가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상가들이 나왔다는 건 사실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처음부터 힘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독일의 나라를 봤을 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였죠. 이 동프랑크의 발전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렇죠. 이 동프랑크에서 나온 나라가 뭐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독일의 원형 국가예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 이름이 바로 오토 1세예요. 이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영토 확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탈리아 지방, 그리고 저기 어디야? 네덜란드 지방, 그리고 독일 지방,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모든 지방을 다 합세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 유럽의 어떤 엄마 국가죠. 뿌리 국가인데 새로운 로마 국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이름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 1세가 초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요. 오토 1세는 독일의 왕이자 이탈리아의 왕이기도 했어요. 알겠죠? 그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토의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영토가 컸단 말이에요. 땅덩이 엄청 넓고 탄탄하게 나갔던 진짜 위대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유로? 그렇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독일 땅에서. 이거 봤죠? 네, 이게 독일에 잘 나갔던 때였던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자, 다음 그림 봤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신교 지역이에요. 신교 지역. 북유럽을 중심한 신교 지역이에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부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투가 다 어디서 났죠? 여기서 났죠. 여기서.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영토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독일 땅덩이에서 몇 년? 30년. 3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남아났겠습니까? 안 남아나겠죠. 그렇죠? 저희 6.25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딱 3년 싸웠나요?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정도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데 이때는 30년을 싸웠어요. 30년. 이 땅에서.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온전했을까요? 절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 30년 종교 전쟁 이후에 이거를 마치는 조약이 뭐였냐면 베스트 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 팔렌 조약. 이 그림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영토가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이러한 색깔별로 쪼개진 거예요. 나라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 나라 엄청 쪼개졌죠? 이 주변 국가들이 사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근대 유럽의 정치 구조가 이런 데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전쟁의 위력이 한 나라, 이 엄청난 국가를요, 이 엄청난 국가를 3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국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여기까지 갑니다. 아주 힘든. 이런 상태에서 또 누구한테 짓밟히죠? 프랑스에게 짓밟힌단 말이에요. 프랑스 누구? 나폴레옹한테 뼈저리게 짓밟히죠. 그러니까 이 독일은 사실 다시 일어나려면 한 나라가 모이기 전에 이 가문, 지역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이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게 바로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이 가문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바로 비스마르크.
됐죠. 이 비스마르크 장군이 유럽이래. 독일을 통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800년대 정도?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독일이 새롭게 뭉쳐지고 만들어진 게 사실 최근이란 거죠. 최근도 아니다. 몇백 년 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일만큼 사실 힘들었던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종교 30년 전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나라들이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네덜란드도 다시 생겨나고요. 알겠죠? 뭐 그전에도 네덜란드 있었지만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가문 중심의 나라에서 새롭게 이제 공동체적 국가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권력이 있던 자리, 힘이 있던 자리에 그 힘이 물러나면 새로운 어떤 힘들도 생겨나게 돼요. 근데 그게 뭉쳐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기독교 사상으로, 그러니까 개신교의 사상으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알겠죠? 네. 그 조약 이름이 뭐다? 30년 전에 끝낸 조약 이름이 뭐다? 바로 베스트 팔렌이다. 요거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물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요? 종교 이야기니까요. 이 수능에서는요 절대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알겠죠?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니까 꼭 짚고 넘어간 이야기라서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했습니다. 자, 알겠죠? 자, 독일 설명 의외로 빨리 끝났네요. 자, 다음에는 프랑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서 사실 풍족한 나라라고 해요. 프랑스 식사 시간만 해도 2시간이랍니다. 2시간. 저희는 식사하면은 한 3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식사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건 그만큼 먹을 것이 많았다. 또 여유로웠다. 풍족했다라는 거죠. 이 독일은 어떻게 보면 산악지역인데 프랑스는 프랑스 대평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대요. 강도 잘 흐르고. 그래서 풍요롭고 기름진 땅. 그쵸? 그리고 또 해안가가 넓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였대요. 프랑스 하면 패션도 유명하고 풍요의 국가죠. 사실 그래서 프랑스 하면 유럽 인식이 바로 게으르다. 이런 인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은 힘들었어요. 사상의 나라예요. 사상, 철학가들의 나라. 그래서 이 철학 시간, 또 철학에 대해서, 철학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나중에 할 건데요. 그때 깊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프랑스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사람도 굉장히 엘리자베스 1세처럼 긴 재위의 기간을 가졌대요. 근데 굉장히 풍요롭죠.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다는 어떤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 생활을 많이 한 왕 중에 하나죠. 이 루이 14세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대를 정치 체계를 잡은 왕이 바로 누구다? 루이 14세였던 겁니다. 자, 알겠죠? 루이 14세.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굉장히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사실 이 프랑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았대요.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루이 16세가 또 즉위하게 되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 정치가 이어나가겠죠. 자, 루이 16세 하면 어떤 왕이냐 하면 비운의 왕이죠. 루이 16세는 사실 정치 욕심이 많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바로 시민혁명 때 단두대에 처형된 왕이 바로 루이 16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이 14세와 루이 16세 사이에 이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이때 그 루이 16세 왕비가 그랬대잖아요. 그 보고를 받았대요. 시민들이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먹을 빵이 없다고 하니까 그 왕비가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못 먹어? 라고 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의 사치 생활이 심했고 그리고 실제 백성과 괴리감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전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실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오죽하면 잡혀서 죽었겠어요. 보통 왕들은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구테타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나폴레옹은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대요. 성공을 하고 1804년에 황제에 등극했대요.
프랑스 황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유럽 전역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국가의 단위로.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프랑스 군인 출신이고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조그만 프랑스 군인이 프랑스를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얼마나 웃겨요. 왜냐면 프랑스 하면 사치의 나라, 게으른 나라, 더러운 나라, 이런 나라였어요, 사실. 그런데 조그만 군인이 나와서 프랑스 황제가 되고 다른 나라 침략했는데 다른 나라가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도 보이죠, 그쵸? 프랑스 영토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죠. 스페인 먹죠, 독일 먹죠, 이탈리아 먹죠, 그쵸? 다 먹었다면 유럽 전부를 사실 영국 빼고 다 먹여 삼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나라의 개념, 국가의 개념이 언제 생겼냐고 하면 사실 이 나폴레옹의 원정 때 많이 생겨났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떤 왕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시민 혁명으로 사실 프랑스의 정치 체계가 의회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 그때 프랑스의 힘을 집약해가지고 탁 모아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거죠. 사실 또 전술도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프랑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시민혁명, 다른 나라의 시민혁명의 촉매자가 됐어요.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 하면 뭐야, 게으른 나라, 별것도 아니잖아 했는데 뭐야, 저렇게 됐어, 어마어마하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일본 엄청 무시했잖아요. 떼놈은 중국이구나. 외놈이라고 하면서 오랑캐라 하면서 엄청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엄청 강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에 성공하고 급격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놀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개화를 해야 된다. 근데 온건이냐 급진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프랑스를 보면서 야, 프랑스가 저러네? 야, 우리도 이 왕정체제 뒤엎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우리도 국가라는 개념의 어떤 나라를 만들고, 더 이상 가문이 아니고, 가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나라는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문. 그런데 가문을 넘어서 국가의 개념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야,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 프랑스가. 자, 알겠죠? 프랑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또 프랑스, 영국, 독일, 또 이런 여러 나라들을 최대한 이야기해 봤어요.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영국, 그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요 세 나라만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해됐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근대화를 그래도 이뤘는지에 대해서 큰 것만 설명을 해봤어요.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독일은 결국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쪼개졌죠, 엄청. 그쵸? 이걸 누가 묶었다? 비스, 마르크가 묶어서 국가의 개념이 나타났다. 알겠죠? 나라가 쪼개졌어. 이때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다는 거죠. 철학가들이. 자, 이게 독일이에요. 너무 빠르게 정리했나?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게 되죠. 네. 쉽죠? 영국은 어때요? 그치? 헨리 8세. 여기서 메리. 여기서 엘리자베스. 그쵸?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죠? 그쵸? 정치체계 다 닦아놓고, 종교 다 닦아놓고, 학문, 경제 다 닦아놨어요. 그쵸? 여기서 명예,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체계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이게 됐죠? 프랑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프랑스는 누구였죠? 루이 14세가 모든 걸 다 닦았어요, 사실. 그쵸? 군역까지 짓고, 문화예술, 엄청난 사실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활발하게 돼야 음악 예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음악, 미술, 이때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뭐, 크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가 어떤 처형당하죠. 그쵸?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폴레옹이 넘어서 유럽을 쓸었다가 나중에 연합군한테 져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나폴레옹이 유럽을 쓸었다가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러시아한테 깨져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연합군한테 밀리면서 잡혀가요. 그래서 한번 탈출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시 치려고 하는데 거의 실패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배당하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나폴레옹이. 어쨌거나 이렇게 르네상스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국가별로 이러한 큰 일들이 있었다, 유럽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다음에는 이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